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 두 제약 거인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배경과 전망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2025년 8월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저희가 보니까 일라일릴리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한 17%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7%면 적지 않은 하락이죠. 근데 노버너디스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5% 넘게 급락했어요.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회사 다. 뭔가 큰 악재가 터진 건가요? 일단 하락폭은 정말 크죠. 근데 이게 두 회사가 같은 이유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 원인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실적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그렇게 빠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함께 발표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오포글리프론이라고 있는데 이 약의 3상 임상 결과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실패했다 이런 건 아닌데 시장의 기대치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 높았거든요.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그냥 확 쏟아진 거죠. 기대가 너무 컸군요. 그럼 노보노데스크는요? 45% 하락이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노보 쪽은 사원은 지금 더 복합적이고 어쩌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회사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이랑 내년 실적 전망치를 아주 큰 폭으로 내려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는 복제 GLP-1 약물 문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서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역시 경쟁이죠. 특히 일라일릴리의 약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건 맞네요. 하지만 이 GLP-1 시장 자체는 뭐랄까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을 거라는 보고서도 봤거든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호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 잠재력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연평균 31.68% 성장 전망이면 정말 엄청난 거고요. 미국 정부의 보험 적용 확대 논의도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장기적인 그림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어려움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직면한 그 불법 복제약 문제나 두 회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쟁 심화 압력은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회사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죠. 일라일릴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릴리 정말 2분기 실적 보면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주당 순이익 EPS가 6.31달러 나왔죠. 시장 예상치가 한 5.6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12% 이상 넘었고요. 매출도 155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5% 이상 많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38% 늘었고 순이익은 보고 기준으로 무려 91%나 증가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성장률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매출 총이익률도 85% 수준이면 수익성도 엄청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특히 그 주력 제품들, 당뇨병 치료제 마운사로랑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이 두 약의 성장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마운사로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해서 5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젯바운드는 더합니다. 무려 172% 급증해서 33억 8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어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약인데 정말 대단한 속도죠. 네, 마운사로와 젯바운드가 현재 릴리의 성장을 거의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두 약물 모두 티르제파타이드라는 같은 성분인데 적응직만 다른 거니까요. 항암제 버제니오 매출도 꾸준히 늘어서 12% 증가했고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여서 60억에서 620억 달러 사이로 잡았고 EPS 가이던스도 21.75달러에서 23.0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소식만 있었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13%, 14% 이렇게 급락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오포글리프론 임상 결과가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나요? 네,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만큼 충격이 컸다고 봐야겠죠. 오포글리프론 3상 임상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주요 평가 변수, 그러니까 원래 목표했던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72주 동안 투약했을 때 평균 최종 감량률이 12.4%로 나왔어요. 이게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는 통계적으로 훨씬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건 증명된 거죠. 12.4%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1년 반 가까이 먹어서 체중이 10% 넘게 빠진다는 건데 물론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였어요. 시장에서는 뭘 기대했냐면 경장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주사제 있죠. 그 약의 예상 감량률이 한 14.9% 정도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을 기대했던 겁니다. 특히 이게 경구용, 먹는 약이라는 편리함까지 더해지니까 아예 기적의 약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좋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적적이진 않다. 이런 반응이었군요. 그렇죠. 한 애널리스트는 이런 평가까지 했어요. 우리는 기적의 약을 바랐지만 이번 결과는 오포글리프론도 결국 GLP-1이라는 기전의 한계 안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라고요. 게다가 부작용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최고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 그룹에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비율이 10.3%로 나왔어요. 10명 중 1명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었다는 거네요. 어떤 부작용이었나요? 주로 위장관계 부작용이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변비, 설사 같은 것들이 흔하게 보고됐고요. 물론 이런 부작용은 다른 GLP-1 약물에서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중단율이 10%를 넘었다는 점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오포글리프론에 대해서 이미 기적의 약 프리미엄을 가격에 잔뜩 매겨놓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이건 정말 제약, 바이오 투자, 특히 신약 파이프라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경우에 내재된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시장의 실망감도 이해는 가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포글리프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효과 자체는 입증됐고 무엇보다 일일 일에 그냥 알약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 그것도 음식이나 물 섭취 제한 같은 번거로운 조건 없이요. 이 편리함은 정말 무시 못할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편리성은 분명 큰 강점이죠.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확실히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효능 면에서도 노보노디스크가 개발 중인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결과가 13.6% 감량이었으니까 12.4%면 수치상으로 약간 낮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실제 시장에서는 이 편리함이 약간의 효능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서는 오포글리프론의 2031년 예상 매출을 14~11억 달러로 예측하더라고요. 이건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예상 매출 26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네, 장기적인 매출 전망치는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구용 약물 시장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릴리도 이 약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미 6억 달러어치, 그러니까 거의 8천억 원에 달하는 약물을 미리 생산해서 비축해두고 있다고 하죠.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포글리프론 임상 결과 하나에 너무 실망해서 릴리의 전체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좀 과도한 반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릴리의 장기 전략이 오포글리프론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 제품들, 마운자로는 이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까지 입증하면서 적응성을 넓혀가고 있고, 제파운드는 경쟁 약물인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47%나 더 우수하다는 직접 비교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네,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의 우수성은 계속 입증되고 있죠. 제조 역량, 그러니까 약을 생산하는 능력도 작년 대비 1.6배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공장을 짓거나 인수하면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사이트원이나 월보 세라퓨틱스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파이프라인 강화에도 힘쓰고 있고요. 맞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는 GLP-1 약물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고 M&A를 통한 파이프라인 강화도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GLP-1 약물 외에도 다른 분야 파이프라인도 탄탄합니다. 항암제 쪽에서는 제피카라라는 약물이 있고 또 시장에 관심이 아주 높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도 있죠. 비록 최근에 FDA 승인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요. 또 주일에 투여하는 차세대 인슐린인 앱시토라 알파도 개발 중이고요. 이런 걸 보면 릴리는 단순히 GLP-1 하나에만 올인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는 분명 릴리의 강점입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5%에 달했고 말씀하신 대로 매출 총이익률이 평균 81.7%라는 건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포글리프론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 있다는 거죠. 릴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펀더멘탈이나 기존 제품의 성장세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좀 더 어둡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보면 EPS는 0.97달러로 예상치를 아주 약간 웃돌긴 했어요. 하지만 매출이 11억 6,800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실망스러웠죠.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군요. 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성장률입니다. 전체 매출 성장률이 고정 환율 기준으로 18%였는데 이게 이전 분기들이나 작년과 비교하면 둔화되는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사업 부문인 당뇨병 및 비만 치료 부문 성장률이 17%였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이 부문 성장률이 26%였거든요. 확연히 둔화된 거죠. 주력 제품 성장률이 꺾였다는 건 좀 심각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매출 성장률도 75%로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전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비하면 이것도 둔화된 거고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15%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예전 같지 않죠. 실적 자체도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네, 바로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입니다. 이게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원래 회사가 제시했던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가 13%에서 21%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걸 8%에서 14% 사이로 대폭 낮췄습니다. 와, 거의 절반 가까이 낮춘 거네요. 그래서 16% 사이로 낮췄고요.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낙하해서 하루 만에 21.8%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어렵겠구나 하고 시장에 인정한 셈이 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전망치를 낮춘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불법 복제약이랑 경쟁 심화 때문인가요?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원인입니다. 첫 번째, 불법 복제 GLP-1 약물 문제.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식 허가받은 위구비나 오젬픽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일부 약국에서 그냥 자기들이 직접 성분을 조합해서 맞춤형 복제약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걸 컴파운딩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근데 그게 불법 아닌가요? 원래는 FDA가 의약품 부족 상황일 때 한시적으로 이런 컴파운딩을 허용해 주기도 했는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약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런 복제약들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죠. 하지만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걸 찾게 되고 이게 결국 노보노디스크의 정품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또 정품 약값에 대한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고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회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회사가 법적 조치 등을 취하고는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완전히 막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소송이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소송 내용은 회사가 이 불법 복제 약물이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숨겼거나 과소평가했고 그래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헐, 소송 리스크까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원인은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일라이릴리의 약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가 워낙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릴리 얘기할 때 나왔지만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데이터도 나왔고 마운자로는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입증했죠. 이런 더 우수한 효용을 가진 경쟁 제품의 등장은 노보노디스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31년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을 보면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젯바운드 마운자로 성분이 노보의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오젬픽 성분을 제치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지난 1년 동안 노보노디스크의 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1.4%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로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 때문으로 분석되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아, 정말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제약사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뭔가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겠죠.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역시 경구용 위고비, 즉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25mg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서 NDA를 FDA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임상에서는 68주 동안 13.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요. FDA 결정이 아마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경구용 위고비가 나오는군요. 만약 이게 승인되면 아까 릴리의 오포글리프론보다 먼저 출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최초 출시라는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은 아직 3상 결과 발표 단계니까요. 만약 노보의 경구용 약이 먼저 승인받고 출시된다면 분명 시장 선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보케어라는 자체 약국 서비스를 강화한다거나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와 위고비 공급 관련해서 독점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런 노력들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불법 복제약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글로벌 당뇨병 시장 점유율을 13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고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구용 위고비의 장기 예상 매출이 아까 릴리의 오포글리프론 예상 매출 14.1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1년 예상 매출이 26억 달러 수준이에요. 차이가 꽤 크네요. 왜 그런 거죠? 효능은 비슷한데? 아마도 릴리약의 복용 편의성, 음식물 제한 없음이나 혹은 릴리의 전반적인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구용 위고비의 임상 데이터에서 뭔가 다른 우려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가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로 카그리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존 세마글루타이드의 카그릴린타이드라는 다른 성분을 복합한 주사제인데요. 3상 임상 중간 결과를 보면 세종 감량 효과는 22.7%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인 수치죠. 와, 22.7%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건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내약성, 즉 부작용을 견디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참여자 중에서 목표했던 최고 용량을 끝까지 유지한 환자 비율이 57%에 그쳤다고 해요. 나머지 43%는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줄이거나 투약을 중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걸리는 부분이죠. 또 다른 경고용 약물인 아미크레틴, 에미크레틴도 개발 중이긴 한데 이건 아직 3상 초기 단계라서 갈 길이 멉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노보노디스크가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당장 직면한 불법 복제약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고 소송 리스크도 부담스럽고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세대 파이프라인도 아직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확실히 노보노디스크 상황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두 회사,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현재 가치 평가는 어떻고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일까요? 먼저 주가 수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8월 8일에서 10일 사이 기준으로 일라이릴리 주가는 대략 6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52주 신저가가 623.78달러니까 거의 신저가 부근에 와 있는 거죠.
시가총액은 한 5,9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거의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밀린 상태죠.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약 51달러 선입니다. 여기도 52주 신저가가 45.05달러니까 신저가에서 아주 멀진 않네요. 시가총액은 약 2,270억 달러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노본의 릴리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를 보면요.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후행 12개월 TTM 기준으로 보면 대략 11.6배에서 13.76배 사이 정도로 계산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죠. 이 수치는 2024년 평균 PS 비율이 18.79배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하지만 제약산업 전체 평균 PS 비율이 보통 3배 후반에서 4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산업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릴리는 여전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릴리의 강력한 성장성과 GLP-1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포글리프론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1,006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현재 주가 대비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컨센서스, 즉 전반적인 의견도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어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술적 지표 중 하나인 상대 강도 지수 RSI를 보면 23.37로 나오는데 보통 RSI가 30 미만이면 과매도 상태로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릴리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과매도 상태라는 기술적 지표는 현 주가 수준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노보노디스크의 밸류에이션을 볼까요? 노버의 후행 PS 비율은 TTM 기준으로 4.78배에서 4.98배 수준입니다. 와, 릴리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낮네요. 거의 산업 평균 수준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2024년 평균 PS 비율이 13.73배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그 성장 둔화 우려, 불법 복제약 문제, 경쟁 심화 같은 악재들을 시장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군요. 네. 다른 지표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를 봐도 12.49배 수준인데요. 이건 제약산업 평균 PE인 15.11배보다도 낮고 노보노디스크 자체의 지난 5년 평균 PE인 29.25배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이하 수준이죠. 실제로 모닝스타 같은 투자 분석 기관에서는 현재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자신들이 평가한 적정 가치 대비 28% 정도 할인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8% 할인이면 꽤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RSI도 30 미만으로 과매도 상태라고 하고요. 네, 밸류에이션 지표만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릴리보다 훨씬 싸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매도 상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싼 가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릴리처럼 일시적인 기대치 미충족이 아니라 성장 둔화, 복제약 문제, 경쟁 심화, 소송 리스크 같은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두 회사의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투자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라이 릴리는 물론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2분 뒤 실적 서프라이즈와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여전히 유효하고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주가 하락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가가 51일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왔고 RSI 지표도 과매도 상태라는 점은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도 높여주는 요인이고요. 릴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센티먼트 악화로 인한 하락 성격이 강하니까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말씀하신 대로 할인된 가격과 낮은 PE 비율 자체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섣불리 가치 투자 기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불법 복제약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방어하고 성장세를 회복할 것인지, 집단 소송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등.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것을 확연하기 전까지는 일라이 릴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확실히 노보 쪽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타이밍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일라일리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 약 625달러는 50일 이동평균선 약 772달러와 200일 이동평균선 약 799달러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네, 주요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중장기 하락 추세 채널의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보더라고요. 다음 지지선으로 한 556달러 선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락 모멘텀이 아직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RSI 지표는 24.37로 과매도 영역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너무 과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또 거래량 균형 OBV 지표가 음수인 것을 보면 매도 압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과매도 상태는 반등의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추세 자체를 돌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차트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노보노디스크 역시 50일, 200의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뚜렷한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RSI도 30 미만으로 과매도 상태인 것은 릴리와 유사하고요. 다만 노보 차트에서는 가격 지지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더 불안한 요소입니다. 즉, 어디까지 더 하락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저항선으로는 이전 저점이었던 58달러 부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균형도 역시 음수로 나타나서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라일릴리의 경우 저는 현재 주가가 52주 신저가에 근접해 있고 RSI가 과매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다만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 예를 들어 단기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거나 하는 추세 반전의 초기 신호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언급된 556달러 지지선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릴리는 펀더멘탈 대비 하락폭이 컸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추세는 아직 하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저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진입하기에는 근본적인 우려 사항들이 너무 많고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합니다. 따라서 노보는 명확한 추세 반전 신호, 예를 들어 하락 추세 채널을 상향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저항선인 58달러를 확실히 넘어선다거나 하는 모습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불법 복제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거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펀더멘탈 촉매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RSI 과매도 상태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노보는 좀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일라일릴리는 오포글리프론 임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2분기 실적, 상향 조정된 연간 가이던스, 그리고 주력 제품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압도적인 시장 성장세와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각화된 파이프라인과 오포글리프론 자체의 장기적인 잠재력, 특히 경구 투여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과매도 국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릴리는 단기적인 센티먼트 악화와 장기적인 펀더멘털 강세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2분기 실적 부진과 연간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골치 아픈 불법 복제약 문제와 그로 인한 소송 리스크, 그리고 일라일릴리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압박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 보이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출시라는 기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경쟁 제품 대비 예상 매출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몸담고 있는 이 GLP-1 시장 자체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비만과 당뇨라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니까요. 특히 미국 정부의 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이건 두 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장기적인 호재가 될 거고요. 맞습니다. 시장 자체의 파이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커지는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경쟁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현재 시점에서 두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일라일릴리가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도 상대적으로 덜 구조적이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릴리가 노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두 회사 모두 아직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네,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죠. 릴리는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평균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과거 고점보다는 낮아진 상태고요. 반면 노보는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지고 산업평균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각 회사가 처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반영해서 가치평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제약거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두 회사 모두 GLP-1이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각기 다른 종류의 도전과 기회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파이프라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주가 하락이 어쩌면 과도한 반응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경쟁 심화와 복제 약물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시장에서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다양한 정보들, 즉 재무 성과, 임상시험 결과의 의미, 경쟁 환경의 변화, 현재의 가치평가 지표, 그리고 기술적인 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분석 내용은 저희가 이용 가능한 자료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